지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신청을 안 했다는데 이게 뭐예요? 그거 진짜 위험한 신호일 수 있는데, 왜냐면 배당 신청을 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증금을 낙찰자한테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천, 수억을 그냥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배당 신청을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진짜 임차인인지 아니면 가족을 임차인으로 넣어놓은 건지, 아니면 전입만 해두고 실제로는 그 집에서 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 서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 왔을 때 이 우편함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물건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아 입찰 보증금 전액을 다 날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직 기억하시죠? 혹시라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위에 영상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리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정말 모자랄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다라고 하면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들 중에서 좀 의아한 물건들이 좀 보이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신청을 안 하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단 배당 신청이라는 건 나도 받아야 될 돈이 있으니까 배당에 끼워달라라고 법원에다가 요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집이 경매로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가고 팔리게 된다면 그 집에 묶여져 있었던 채권자들이 그 낙찰금을 나눠서 가지고 가는데요. 이때 임차인 역시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까 나도 끼워달라고 신청을 하는 걸 배당 신청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 이 임차인이 배당 신청까지 완료를 해야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배당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배당 신청을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예시를 하나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 물건인데 지금 이 물건은 누군가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같이 한번 권리 분석을 볼 건데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말소 기준일 이 물건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날짜는 2021년 5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있으니까 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부터 먼저 같이 살펴봐야겠죠.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은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입니다. 그러면 2020년 12월 16일에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임차인 박씨 같은 경우는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이 2020년 12월 17일 0시가 되겠죠. 그 날짜와 이 말소 기준일 두 개 비교를 해봤을 때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돼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된다라는 건 못 받아가는 보증금, 여기는 4억 7천만 원이죠. 4억 7천만 원 중에서 못 받아가는 금액이 있으면 낙찰자가 이 전 소유자 대신해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즉 낙찰자가 못 받아가는 금액에 대해서 인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하고 배당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당을 받아가는 건 아닙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돼요. 날짜 상관없이 일단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확정일자 받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배당 요구 종기일 이 날짜 이전에 배당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 임차인 박 씨를 한번 볼게요. 전입신고했고 확정일자 받았고 근데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원래라면 배당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이 임차인은 자신이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순서를 가질 수 있는 날짜가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과 확정일자 둘 중 늦은 날입니다. 그러면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은 2020년 12월 17일 0시가 되고 확정일자는 2020년 11월 19일이니까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이 더 늦죠. 2020년 12월 17일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날짜를 가지고 밑에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가려고 이렇게 줄을 쭉 서고 있는데 이 사이에 몇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날짜를 확인해 봤을 때 2020년 12월 17일이었으니까 제일 앞에 줄 서 있는 근저당보다도 더 빠르게 임차인이 줄 서서 배당을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라면 여기 앞에 서가지고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임차인인데 그런데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한 푼도 배당을 받아갈 수 없게 되는 임차인인 겁니다. 사실 여기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설정을 했으면 배당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배당 신청을 한 걸로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2023년 9월 20일 날 임차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설정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물건을 보면서 좀 의아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임차인이 배당 신청만 했으면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왜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거든요. 이 사람 봤을 때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배당을 신청을 안 했을까요? 라고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대항력이 있고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왜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낙찰을 받을 때나 아니면 명도를 할 때 우리가 더 우위에 있어서 더 싸게 낙찰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좀 더 수월하게 명도를 진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임차인이 직접 이 집을 입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낙찰받아 가고 싶어서 더 다른 사람들이 진입을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방금 전에 봤던 이 물건처럼 대항력 있는데 배당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분들도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쉽게 투자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 대해서는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대출도 받기 어려운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입찰을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계속 유찰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떨어졌다라고 하면 혼자 자기가 입찰해서 낙찰을 받아가는 그런 방법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임차인의 그냥 계획인 것 뿐이고 이 수법이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임차인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한 2억 정도까지 떨어지면 내가 이거를 낙찰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이 이 물건을 보고 이거 3억에 낙찰받아도 임차인한테 보증금 주고도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건데 라고 발견을 하게 된다면 임차인이 입찰하기도 전에 더 높게 낙찰을 받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안 한 이유에서는 이런 이유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못 받아갈 것 같아서 배당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임차인이 경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일어나는 실수인 거예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배당에서 못 받아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낙찰자가 그 금액을 준단 말이에요. 줄 수밖에 없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은 그걸 모르는 거죠. 내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배당 신청을 하게 되면 나는 이 집에서 그냥 보증금을 못 받고 쫓겨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차라리 배당 신청을 해놓고 내가 배당을 받아가는 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 빠르게 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배당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럼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갈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고 낙찰을 받아갔다 하더라도 내가 배당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배당을 받아갈 수 없겠죠. 그러면 그 낙찰자가 연락이 와서 협의를 하면서 언제 돈을 주겠다라고 협의가 돼야지 그제서야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 오랫동안 지체되면서 더 기다려야 되고 낙찰자한테 따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채무자의 가족이 무상으로 이 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봤는데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채무자 겸 소유자랑 이름이 좀 비슷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배당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보증금 미상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낙찰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름도 비슷하고 둘이 뭔가 형제인 것 같고 보증금도 미상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이거 보증금 없어가지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배당 신청 안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추측일 뿐 100% 안전하게 권리 분석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단정 지으면 절대 안 되고요.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증금을 오갔으면 이거는 임차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보증금이 미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얼마인지도 모르는 금액에 대해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어떠한 물건보다도 엄청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이름이 비슷하면 안 된다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둘의 이름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추측으로 가족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수강생분들도 물건을 보내주시는 것들을 보면 임차인의 이름과 소유자의 이름이 비슷한 거예요. 그 둘의 이름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 둘이가 가족이겠죠? 그러면 이분 임차인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이거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 당사자를 만나서 확인을 해보던지, 그 확인을 할 때도 주민등록본이라든지 가족관계 확인서 이런 것들로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전입은 되어 있지만 사실 전입만 그 집에 되어 있지 임차인이 다른 곳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집, 경매로 나와 있는 그 집은 오랫동안 비워뒀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집이 경매로 나왔는지도 모르고, 왜냐면 그 집에 우편이 계속 날아갈 텐데 그 우편을 확인을 못 해본 거죠. 그것 때문에 배당 신청을 그 날짜까지 딱 해야 되는데 내가 소식을 알 수 없으니까 배당 신청을 안 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수강생분이 정말 잘 낙찰을 받으셨던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는 소유자금 채무자가 살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었거든요. 임차인이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낙찰을 받고 나서 며칠 있다가 연휴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연휴 동안 사건 열람도 못 해보고 그러다가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까지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이 사건 열람을 하게 됐고 그걸 토대로 안에 계신 소유자 전화번호를 알게 돼서 전화를 처음으로 드린 거죠. 그런데 전화를 드렸더니 그 채무자가 집에 경매가 나온지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집 같은 경우는 채무자는 밖에서 계속 오랫동안 살고 있었고 그 집에는 전 배우자, 그러니까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살고 계셨던 거예요. 이혼한 전 배우자가 말도 없이 이사를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매가 나왔는지 경매가 진행됐는지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면 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갚게 되면 이 채권자가 경매를 취소를 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각허가 결정이 이미 났고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낙찰자의 확인서가 필요하게 됐던 거예요. 이거 취하시켜주기로 협의를 했다라는 확인서 같은 게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해서 저희 수강생분은 정말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어요. 그 내용도 저희 수강생분이 직접 나와서 생생하게 인터뷰를 해주셨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바로 이어서 또 보시는 것도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례처럼 임차인이 그 집에 임차를 넣어놓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오랫동안 지내고 있었다라고 하면 경매가 진행됐는지 배당 신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예 새까맣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배당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네 번째 상황과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상황이긴 한데 그 임차인이 그 집의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희 수강생분이 낙찰받았던 물건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저희 수강생분이 낙찰받은 거고 2억 5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4개월 후에 2억 3천만 원에 매도를 했던 물건이에요. 시세 차익만 한 2,500만 원 정도 났던 물건인데 이 물건의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임차인들이 뭐가 많았어요. 이 남씨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일 2019년 10월 16일보다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 2021년 9월 15일 0시 가 더 늦기 때문에 대항력 없어서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낙찰자 인수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남씨는 제외를 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 전씨와 정씨가 있는데 전씨도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대항력 발생한 시점이 2017년 12월 28일 0시가 되죠. 말소 기준일보다 더 빨라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딱 그 임차인인 거죠. 그리고 정씨가 또 있는데 이 정씨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같은 한 사람으로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2018년 1월 2일 되어 있는데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이 2018년 1월 3일 0시가 되기 때문에 이 임차인 정씨 같은 경우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셔야 돼요. 하지만 이 정씨 같은 경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항력은 포기하고 받아갈 수 있는 금액만큼만 받아가겠다. 즉 허그 인수조건 변경 물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정씨와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보셔야 되겠죠. 원래는 있었지만 자기가 포기해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임차인 전씨 같은 경우가 지금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 보증금액을 가지고 있고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어느 정도가 낙찰자 인수사항이 되는지를 모르는 물건이 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저희 수강생 외에 한 명 더 해서 입찰자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강생이 봤을 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전씨가.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이 세대 열람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으러 주민센터로 갔어요. 그래서 주소지 알려주고 이거 경매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전입신고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갔던 거죠. 그런데 발급을 받아봤더니 전씨랑 정씨는 없었고 이 남씨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이 이 정씨는 그래 임차권 설정해놓고 전출한 건 알겠는데 이 전씨 같은 경우는 왜 없지? 이 사람은 없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은 옆동에 사시는 분 같은데요? 여기에는 이 남씨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해봤더니 이 전씨 같은 경우는 이 빌라의 옆동에 있었던 같은 호실,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301호였다 라고 하면 옆동 살고 있는 301호의 임차인이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전씨는 이 집에 대한 임차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전씨는 자기한테는 아예 연락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배당 신청을 할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5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지금 딱 이 전씨 같은 경우 사실상 이 집의 임차인이 아닌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그럼 배당 신청을 안 한 임차인이 있어도 입찰을 해도 될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일단 배당 신청을 안 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면 분명히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절대 무조건 입찰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조사를 해서 무언가 정보를 알게 되면 내가 쉽게 풀어나갈 수 있고 오히려 경쟁자 없는 물건을 역으로 입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물건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걸 확인을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처음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건 그 임차인이 진짜 임차인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입세대 확인서, 세대 열람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보면서 이 집에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옆집 사람이 잘못 기재된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 소유자 겸 채무자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임차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럼 이 집에 소유자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 바로 현장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먼저 현장에 가셔서 우편함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우편함에 있는 고지서가 있다면 누구한테로 발급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봤더니 채무자 겸 소유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라고 하면 이 집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앞에 택배박스가 있다면 이름을 보면서 누구한테 왔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죠. 요즘은 택배박스에 이름이 한 글자는 지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경매정보지 보면서 이름이 똑같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점유자를 직접 만나보는 겁니다. 안에 살고 있는 점유자를 직접 만나서 실제로 누가 여기 살고 있는지, 그러면 서류상에 여기 적혀져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걸 직접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라면 앞에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까다롭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했다가 정말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절대로 내 직감만 믿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법원에서 안내해주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바탕으로도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까다로운 물건도 혼자서 잘 풀어내서 수익을 내시려면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실무적인 노하우들까지도 다 터득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더 공부를 할 수 있고 실무적인 노하우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게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내용들을 더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주임이었습니다.